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중학생들이 그런 걸?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헐도 상했다. 헐 없었나? 중등 헐 상이 있었지. 그치 나도 중간으로 상했었어. 그게 영재고 할 때 영향을 줘요? 아니요. 안 주죠. 1도 도움 안 돼요. KMO도 도움 안 돼요. 근데 왜 해요? 학원에서 코스. 학원 코스. 저기 그 중등 화울로도 중등 경시로도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 대치동에 유명해서 돈 잘 버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게 입시에도 전혀 영향을 안 주면 왜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궁금하냐면 내가 그 고등 화울에서 내가 일타였거든요. 그거 막 1년에 학생이 200명씩 있었어요. 그 200명 학생을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이었죠. 근데 그게 입시에 반영이 안 되면서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내가 대치동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면서 그리고 약간 기존에 있던 학원 원장님하고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오해라 할까 그 원장님 좋으신 분인데 하여튼 뭐 오해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학원 떠나면서 대치동을 떠난 거죠. 대치동 안녕 하면서 이제 1타에서 노바디가 된 거죠. 근데 다시 시작했더니 아유 이건 뭐 아유 한번 떠난 자리는 절대로 이제 복귀가 안 되더만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지금 노바디 강사로 있는데 이게 궁금한 건 고등 경시도 대입에 도움이 안 되니까 싹 없어져. 있긴 있지. 명목 작업이 있긴 있으나 그냥 오타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대입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근데 또 국대 제도 영향 안 줘요. 근데 국대는 영향이 있어요. 국대는 그냥 거의 무시하면 됐어요. 그냥 국대 정도만. 국대 정도가 되면 국대 정도인데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국대인데 화학과를 지원하면 거의 그냥 바로 패스해요. 서류전형에서 바로 이제 합격이 되거든요. 뭐 생물 올림피아 생물 국가대표인데 생물학과 넣었다. 그럼 바로 이제 되는데. 네, 서울대 기준이에요. 근데 그 국대라고 할 1년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럼 멸치에서 대한민국에서 1년에 4등 안에 든다. 한 과목에서. 일단 승인이 안 돼. 네, 그러니까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4명 안에 들어. 물론 각 과목당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에서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수업이 막 없어지면서 그리고 타 학원에서도 막 마케팅을 해 막 경시대회 필요 없다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학생이 막 확 없어지면서 안녕 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일반고도 들었어요. 네. 아 많이 들었어요 일반고도. 왜냐면 일반고 애들이 화학경시대회 입상 성적이 있으면 서울대가 훨씬 유리하거든. 왜냐면 일반계고 학생이 경시대회 입상 성적이 있으면 이게 더 가산점이 생겨요. 과학고 애들보다. 그래서 그걸 노리는 일반고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제자 중에도 일반고에 이렇게 휘부고등학교 전교 1등 한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필요 없는데 고 1, 2, 3을 다 했어요. 계속 했어요 계속. 그래서 걔는 서울대 의대까지 갔는데 공부 엄청 잘하는 애였거든요. 일부러 걔는 과학고를 안 간 거예요.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일부러 휘mon고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신 1등급 유지하고 계속 경시대회에서 이제 거기서 플러스를 한 거죠. 굉장히 잘 키워지는 거지.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중등 경시를 하냐고요? 자기의 자랑하려고. 이상해. 그 입시 이상해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다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하냐 이게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거기도 전문 강사가 있고 뭐 이렇게 일타 강사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해서 왜 하여튼 그랬었다 이거죠. 자 보자. 에모. 챕터 6. 학교에서 좋게 보는 거랑 자소서에 조금 내용 녹일 수 있는 거. 자소서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를 했다는 거 쓰고 그걸 공부한 내용을 좀 썼던 거 같아요. 그래요? 명수 교육 때 신기하네. 신기하다. 근데 겨우 그거를 써. 그거 가지고 그거는 봐. 학원비도 비싸잖아요. 학원비 맞아요. 비싼데 그걸 그래. 하여튼 알 수 없어. 자, 챕터 6.
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막 그 이론에 대한 설명도 있긴 한데 아예 그 주어져 있는 분자 구조를 통해서 얘를 이제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연습 문제 1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44에 자, 누구에 대한 예로 들 거냐면요. 바로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바로 H2. 2. 자, 그럼 이제 H2인데 여러분 이제 모델리. 자,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수소 분자잖아요. 쟤를 이제 모델로 어떻게 잡겠냐인데 요렇게 해볼까? 안 돼. 짜잔. 그다음에 짜잔. 최대한 동글동글 해야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핵간축이 있고 여기에 수소 원자 A 그다음에 수소 원자 B에 원자 핵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분자를 구성하기 전에 각각 이제 원자 오비탈이 있을 텐데 그 원자 오비탈을 얘를 1s 오비탈 얘도 1s 오비탈이라고 표기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 뭐냐 1s 오비탈이 이제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구형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얘는 A 원자의 1s 오비탈 그 다음에 B 원자의 1s 오비탈이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자를 만들었는데 그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을 원자 오비탈로 근사적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1은 이거죠. 1은 바로 가장 중요한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오토믹 오르비탈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토믹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까지 했던 SPD 오비탈 그 원자기도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 한다? 바로 선형조합. 자, 이 선형조합은 바로 서로 독립적인 두 변수의 상수배하고 두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 요걸 이제 선형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x, y 두 변수가 있을 때 얘를 선형조합 한다는 건 여기다가 상수 곱해주고 상수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해라 뭐 이런 거죠. 이때 A하고 B는 그야말로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아무 숫자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때 이제 대수 같은 걸 배우면 변수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수에서 또 다 막 따집니다. 뭐 어떤 조건이고 하는데 뭐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라 그냥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그런 거라고 치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또 무슨 또 수리적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것 때문에 수학자들이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수학적 의미까지 뭐 내가 수학자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고 여하튼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 뭐냐면은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
그 테크닉을 뭐라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오토믹 오비탈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MO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MO를 표현하는 얘는 근사적인 방법입니다. 절대로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몰리큘러 오비탈은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수학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는데 이 그나마 좀 물리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근사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보통의 일반 대중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도 근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는 근사적인 방법, 근사적인 뭐 이게 중요한데 그 근사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옥스토비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BT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MO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건 오늘 할 건 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는 근사적인 방법 LCA요. 그럼 얘는 뭐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최외각 AO. 자, AO는 뭐냐면 어토믹 오비탈 됩니다. 오비탈 AO를 선형 조합하여 뭐 MO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어떤 가정, 그걸 뭐라고 부른다? LCAO라고 한다. 그래서 줄여서 LCAO라고 표현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최외각 MO를 사용합니다. 왜 최외각 MO를 쓸까요? 왜 최외각 AO를 사용해서 몰리큘러 오비탈을 사용할까요? 아무 오비탈이나 쓰면 안 되나요? 왜 최외각 오비탈을 쓸까요? 성준? 약간 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좀 괜찮. 괜찮아요?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수업 있어요? 아니요, 바로 자러 가려고. 또 자전거 타고요? 아니요. 자전거 타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자전거 그 따릉이 타고 네, 온 거예요? 따릉이 타고. 따릉이 그렇구나. 자전거가 자기가 있는 줄 알았어. 따릉이 그래? 좋습니다. 야, 따릉이를 타고 1시간 반. 좋은데요? 좋은데요? 엄청 싸가지고. 그렇죠. 내 군대에 있을 때 자전거로 출퇴근했거든요. 10km 거리였는데 집에서 부대까지 10km 거리였는데 출근 초반에는 1시간이 걸렸거든요. 제대할 때쯤 되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약간 차가 막히는데 차보다 빨라. 차보다 빨라고. 네. 그래서 오메감에 그렇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날씬했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날씬할 때였. 하여튼 그랬다. 자전거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자, 어쨌건 왜 최외각 오비탈을 쓰느냐? 바로 가장 안정한 MO를 만들려고요. 원자들의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 최외각 오비탈이 채워진 것 중에서는 가장 안정하게 채워져 있는 최외각 오비탈을 최외각 MO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하게 채워져 있는 원자 오비탈 중에 전자가 적당히 채워져 있는,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오비탈들은 전자가 반발 때문에 분자궤도 함수의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외각의 일부만 채워져 있는 오비탈을 활용해서 MO를 만들어야 그나마 안정한 MO를 표현할 수 있어서 원자 오비탈 중에서 최외각 오비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경우
여기 있는 이 분자의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2의 경우 얘를 자 파이라고 쓰는 게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웨이브 펑션. 그래서 이 전체 파동함수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까? 그냥 파이라고 쓰고 얘를 이렇게 C1 파이 1S A C2 파이 1S B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바로 HA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었는데 MO라고 써도 되겠다. 몰리큘러 오비탈. 그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데 원래 원자 오비탈 A1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어야 수소 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자 원자 중에 하나를 A 하나를 B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A 원자의 1s 오비탈이 있을 건데 그거를 여기서는 그냥 A 원자의 1s 오비탈이라고 썼지만 그걸 이제 파동함수와 관련된 수식어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예요? 짜잔, 짜잔. 어떤 상수들이 곱해져서 더하기로 연결된 것. 바로 선형조합으로 저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적으로 정확한 방법이다, 근사적인 방법이다, 근사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죠? 근사적인 방법. 근데 근사적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학적인 처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근사적이어도요, 실제 분자의 속성을 어느 정도 잘 표현해 주니까 이 방법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2 자, 그러면 이 LCAO의 이제 뭐냐면은 그 LCAO라는 가정. 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가정의 효용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성춘.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 몰라. 그래요.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해요. 뉴턴이 다시 태어나도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알겠죠?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식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을 하면 효용이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이따구로 가정을 하냐는 거죠. 이 식의 효용이 뭐죠? 이렇게 가정하면 뭐가 좋죠? 바로 케플러. Do you know 케플러? 케플러 누구? 화성궤도. 화성궤도에 케플러 1, 2, 3 법칙이 있지. 화성궤도 관련해서 뭐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타원궤도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누구냐? 저기 성춘? 우리 태양계에 화성이 있는 건 알죠? 알겠죠? 그래. 그 정도는 알죠? 지구학 좋아해요. 진짜로요? 그럼 화성 가겠네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기 화성 간다고 그러면 갈 거예요? 도지코인 때문에 집이 많이 서. 뭐라고요? 도지코인 때문에 집이 많이 잃어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께서 좀 잃으셨어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해요.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코인 얘기 하냐 했더니 좀 투자를 하셨구나.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네. 글 한마디에 네. 막 자동차 하나가 올락내락 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원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항상 그 기관이 하는 거예요.
원래 개인의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왜죠?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연력학이 얘기해 주는 원리는 뭐예요? 연력학을 배워서 우리가 삶의 철학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누군가가 지금 누구를 읽는다. 아, 그게 아니고요. 집단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만 개인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그 개인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연력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이 투자를 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일 큰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기관. 이 기관보다 우리나라 부자 기관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기관.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관보다 돈 많은 기관 없어요. 뭐 삼성은 탑도 안 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냥 대한민국 자체이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리 부자여도 대한민국보다 부자일 수 없어요. 그럼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서 예를 들어 10조, 우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껌이거든요. 10조 움직이는 건 10조로 어느 주식을 딱 사요.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그 기관은 그 돈을 넣음과 동시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빼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걸 딱 빼면서 그 차익으로 국민연금에 이제 이자를 붙여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는 그냥 기관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기관이 아주 비민주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관은 공산주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들이 존나 빡쳐가지고. 저희 집도 아반떼 신용 하나선에서 같았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주식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딱히 또 다른 데 돈이 갈 데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좀 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다고 하시면 너무 속상하네요. 참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코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코인. 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어떻게 케플러 1, 2, 3 법칙을 얘를 가정하면 굉장히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왜 이렇게 가정하냐는 거지. 그럼 효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따져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1. 이거 왕봉필이네 이거 저기 건데요. 그 비행기 그 발칸포 총알 같은데요. 네. 비행기에서 나간 총알 이 정도거든요. 이게 있잖아. 이런 총알이 탱크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총알 비행기에서 나오는 게 탱크에 맞으면 터져요. 탱크가. 네. 그리고 이런 총알이 사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해져서 이런 총알에 사람이 맞으면 없어져요. 펑 하고 없어져요. 네, 하여튼 그런데 좋아. 갑자기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만약 전자가 HB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 HA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HA 원자와의 인력이 더 우세해지겠죠. 맞나요? 이 분자에 배치된 전자가 있을 건데 이놈의 전자가 점점 이 A 원자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온다. 전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오면 B 원자에게선 멀어지고 A 원자에게선 가까워질 거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어느 쪽 인력이 더 커지겠어요? A 원자 쪽 인력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 바로 전자가 어떻게 된다? HA 원자에 가까워지면 이 효과 때문에 HA 원자의 AO가 분자 전체 MO의 대부분을 구성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몰리큘러 오비탈 자체가 저기에 있는 A 원자의 1s 오비탈에 수렴해 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어떨 때 저기에 있는 C1은 C1이라고 썼는데 CA CB라고 씁시다. CA가 1로 수렴하고 그리고 동시에 CB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 상황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상수 A하고 상수 B를 적절히 조절해 줌에 따라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전자의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렇게 더하기 빼기로만 표현이 돼도 분자 전체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LCA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세 번째 자 줄게요. 그다음 A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때 분자 전체의 확률 밀도 함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춘? 네.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아 알았었는데. 확률 밀도 함수 영어. 이게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버러버러버러바 프로바 빌러티 덴서티 펑션 아시겠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파동함수 파이를 어떻게 한 걸로 정의됩니까? 제곱. 얘를 제곱 이렇게 한 걸로 표현이 되죠.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 저걸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게 왜 확률이냐 라고 슈레딩거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라고 슈레딩거는 생각했어요. 근데 본이라는 18살짜리 애가 나타나서 저거 확률이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슈레딩거의 업적이 아니라 이제 본이라는 사람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성춘이 몇 살이죠? 저 18이요. 아, 그래요? 성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까지? 노벨상까지? 본이 그 노벨상 18살을 받거든요. 아 진짜요? 18살째 이거 한번 그걸로 노벨상 받아요. 와. 스위스 사람인데 막스 보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확률 밀도하면서 요거에 대한 해석으로 노벨상을 받죠. 성준 얼마 안 남았다. 자 어쨌건 그래서 파동함수의 제곱을 하면 확률 밀도함수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제곱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짜잔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CA 제곱
너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뭐 어쩐 거냐면요, 이거 그냥 적어한 거예요, 알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숙제 알겠죠? 그냥 그래서 적어한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봐. 요렇게 1 분자 구성 전 HA와 HB 원자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겠죠. 뭐냐면 같은 종류의 수소 원자잖아요. 같은 종류 원소의 원자면 이게 수소 원자 1번 원자인지 수소 원자 뭐 178번째 원자인지 알게 뭐예요, 여기서? 구분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MO에 대한 각 원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수소 분자를 이루는데 그때 A 원자가 기여하는 정도, B 원자가 기여하는 정도가 이게 다르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춘 오케이? 페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짜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걸 왜 제곱하냐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파동함수는 물리적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제곱해야지만이 물리적 의미가 겨우 생기는 거예요. 처처로 생기는 거예요. 즉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의미의 기여도가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곱해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제곱했을 때 파이 1s a 제곱, 파이 1s b 제곱에 대한 기여도가 같으려면 바로 이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가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춘 알겠죠? 그러면 얘를 수리적으로 간단하게 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CA하고 CB는 수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소 분자를 이룰 때 저 상수 A하고 상수 B의 관계가 서로 같거나 혹은 부호가 반대거나 아시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보충 강의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 보충 강의로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성취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내용을 보충 강의로 넣어드릴 테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뭐부터 할 거다? 바로 그 다음 이 뭐냐면은 이주기 동족의 원소 바로 파이가람이 들어있는 원소들부터 그러니까 분자들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뭐 N2, O2, F2 이런 분자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요 안녕. 성춘 안 해요? 안녕? 네. 안녕 해야지. 안녕. 정신 해줘 빨리. 정신 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녕. 그렇지. 좋습니다. 재경이 뭐지? 재경이 있어.